또 이러는 거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많이 참았어요. 10년을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아요. 내가 뭘 안다고. 네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 설날 새벽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시어머니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본 것은 진실의 반쪽도 아니었다는 거요. 부엌 바닥에 쏟아진 기름 위로 비친 형광등 불빛. 그 차가운 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이 가족의 비밀을 깨워버렸습니다. 명장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그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결혼 10년 차예요. 설날이 다가오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 악몽 때문이에요. 꿈속에서 저는 끝없이 전을 부치고 있어요. 아무리 부쳐도 접시가 채워지지 않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빨리빨리. 손님 온다. 그 목소리에 쫓기다 깨면 새벽 3시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남편 재원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겠죠. 명절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올해 설날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1월 27일.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네. 왜 그렇게 긴장해? 재원 씨가 핸들을 잡은 채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0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똑같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댁은 경기도 외곽의 단독주택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에요. 차가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세워진 신우이 차. 그리고 그 옆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 형 왔나 보네. 재원 씨가 말했어요. 시영. 재원 씨의 형인 재혁 씨예요. 재혁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합니다. 형수님 영미 씨와 함께요. 저보다 5살 위인 영미 씨는 저와 같은 며느리지만 대우가 완전히 달랐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큰 며느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데. 현관문 앞에 서 계신 시어머니. 올해 73살이에요. 작은 체구의 날카로운 눈매. 그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마치 흠을 찾듯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뒤돌아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영미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도 있었어요. 수진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예요. 작년에 결혼해서 이번이 시집 명절은 2번째입니다. 수연 씨 왔어요? 영미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언니, 뭐 도와드릴까요? 여기는 됐고. 어머니가 안방에서 부르시던데. 저는 부엌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위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에는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앉아.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메모장을 펼쳤어요. 올해 손님이 23명이야. 작년보다 5명 늘었어. 23명. 그 숫자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작년에 18명 치르느라 저는 설날 밤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과로와 탈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명이 더 늘었어요. 친척들이 올해 많이 온대. 재혁이 사업 잘 된다고 인사하러 온다더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왜 더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내가 다 맡아.
영미는 손님 접대해야 하니까. 네. 동태전, 육전, 녹두전, 호박전, 김치전.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알겠지? 새벽 4시.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니까 앞으로 14시간 후에요. 그 사이에 저녁 준비, 설거지, 아이들 재우기를 다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나서는데 등 뒤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년처럼 쓰러지면 안 돼. 창피하게. 창피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작년 설날을 떠올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18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으니까요. 전을 달라, 탕을 달라, 과일 좀 깎아와. 끊임없는 요청이 저를 부엌에 묶어놨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가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부엌 바닥이었어요. 머리 옆에 깨진 접시 조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심한 탈수와 저혈압이래요. 하루 종일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남들 보기 부끄럽게 왜 그래? 큰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하던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기계일 뿐이에요. 부엌으로 돌아가니 영미 씨가 수진 씨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 시댁은 어때? 우리 시어머니는 명절에 일 시키지 말라고 하셔. 음식도 외식하자고 하시고. 좋겠다. 영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형님, 저 뭐부터 할까요? 감자 좀 깎아줄래요? 한 20개 정도. 감자 20개. 저는 커다란 대야를 꺼냈습니다. 감자를 씻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처럼 찼거든요. 수연 씨, 남편분이랑 사이는 좋아요? 영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감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재원 씨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대화가 없어요. 아침에 눈 마주치고 저녁에 밥 먹고 밤에 등 돌리고 자요. 그게 다예요. 재원 씨는 회사원이에요. 중견기업 대리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와요. 주말에도 골프다 회식이다 하면서 집을 비웁니다. 아이들 돌보는 건 전부 제 몫이에요. 우리한테는 아이가 둘 있어요. 첫째 민서가 8살, 둘째 민재가 5살이에요. 명절에 시댁에 오면 아이들 챙기는 것도 저 혼자 해요. 재원 씨는 거실에서 형이랑 술 마시며 TV 보고 있거든요. 감자를 다 깎고 나니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다 했어요, 형님. 고마워요. 그럼 이제 무 좀 썰어줄래요? 무. 그 다음엔 당근. 그 다음엔 대파.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첫 번째 식사가 끝났어요. 큰 상에 어른들이 앉고 작은 상에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저랑 영미 씨는 부엌에 서서 빠진 반찬 채우고 국 데우고 그릇 치우느라 숟가락도 못 들었어요. 엄마, 나 물. 민서가 불렀습니다. 잠깐만. 저는 국을 데우는 중이었어요. 엄마, 물. 기다려.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애가 물 달라잖아. 뭐해? 저는 불을 끄고 아이에게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국을 데우려는데 이번엔 시영이 부르셨어요. 수연아, 여기 소주 좀 더 갖다 줘. 네. 소주를 가져다 드리고 오는데 재혁 씨가 또 말했습니다. 안주도 좀. 마른 안주 있으면. 부엌으로 돌아가 마른 안주를 찾았어요. 영미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것들 혼자 못 가져와요? 왜 맨날 불러?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미 씨도 힘들구나. 그래도 영미 씨는 저보다 나아요. 큰 며느리라서 대접이 달라요.
시어머니도 영미 씨한테는 함부로 안 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나 잠깐 애들 좀 보고 올게요. 영미 씨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진작에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부엌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1시간 넘게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부엌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수연아. 네, 어머니. 내일 아침 상차림 뭐뭐 해야 하는지 알지? 네. 동태찌개,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새벽 5시에 일어나. 네, 알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재원 씨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힘들었지? 응.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재원 씨는 바로 등을 돌렸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러 갔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옆에서 재원 씨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 불을 켜자 어젯밤 씻어놓은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저 그릇들을 채워야 해요.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동태를 손질하고 육전용 고기를 점였어요. 기름을 두르고 첫 번째 전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1시간, 2시간. 전 종류가 늘어갔습니다. 동태전, 육전, 녹두전, 호박전, 김치전. 접시 위에 노릇노릇한 전들이 탑처럼 쌓여갔어요.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에 오셨습니다. 색이 왜 이래? 더 노릇하게 부쳐야지. 시어머니가 접시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아침 상 언제 차려? 곧 할게요. 손님들 8시에 와. 서둘러. 저는 전을 부치면서 동시에 찌개를 끓였습니다. 나물도 무쳐야 했어요. 팔이 2개로는 모자랐습니다. 7시 반. 영미 씨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수연 씨, 고생이 많네요. 아, 형님. 갈비찜 양념 좀 봐주실래요? 영미 씨가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내가 할게요. 감사해요. 잠깐이지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눈을 감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8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네, 고모네, 사촌들. 한 명씩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연이구나. 고생이 많다. 그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요. 저한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도움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부엌에 들어와 거들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상 위에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제가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음식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23명이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릇 소리, 대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갈비찜 맛있다. 전도 맛있네. 칭찬이 들렸지만 그게 저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역시 큰 며느리 솜씨가 좋아. 시어머니가 영미 씨를 칭찬했습니다. 영미 씨가 갈비찜 간을 봤을 뿐인데요. 새벽 4시부터 전을 부친 건 저인데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들은 거실에서 화투를 쳤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 씨의 사촌형인 현수 씨였어요. 아, 현수 형님.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냥 힘들겠다 싶어서. 현수 씨가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나도 설거지 좀 도와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에서 남자가 설거지 하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현수 씨가 머뭇거리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그릇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배려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저녁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식사였어요. 저는 또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수연 씨, 잠깐 쉬어요. 영미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얼굴색이 안 좋아요. 잠깐만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쉬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계시니까요.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또 산더미 같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른거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이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발밑에서 뭔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심을 잃었어요. 바닥에 기름이 흘러 있었던 거예요. 튀김할 때 튄 기름이요. 저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허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흑!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바닥에 쓰러진 채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어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남들 보기 창피하게 왜 이래? 또 이러는 거야? 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작년에 쓰러졌을 때도 이랬죠. 저는 기어서 싱크대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정리하고자 시어머니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왜?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 말이 들렸습니다. 네, 내가 뭘 안다고. 네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 저는 멍해졌어요. 네 엄마?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돌아가신 제 엄마 얘기를 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됐다. 자. 그리고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네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 무슨 뜻이지? 엄마가 뭘 당했다는 거지? 저는 설거지를 대충 마무리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원 씨는 자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엄마. 저희 엄마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막 재원 씨와 사귀기 시작한 때였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수연아, 나중에 시집가면 참지만 말아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의 걱정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며느리였어요. 외할머니 시집의 며느리. 저는 외할머니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엄마가 친정에 가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혹시 엄마도 저처럼
복잡한 생각을 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새벽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설 다음 날이에요. 손님은 줄었지만 해야 할 일은 여전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누이 수진 씨가 들어왔어요. 언니, 수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언니라고 불러요.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왜? 어젯밤에 넘어졌어요? 기름 때문에.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안 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뭐라고 해? 늘 그랬잖아. 언니, 수진 씨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언니, 형부랑 사이 괜찮아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아니, 그냥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요. 수진아, 뭐야?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뭘 잘못 봤는데? 수진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형부가 밖에서 통화하는 거 봤어요. 그게 뭐? 근데 통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보고 싶다고. 내일 볼 수 있냐고.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언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목소리가 평소 형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되게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되게 다정하게. 저는 재원 씨의 다정한 목소리를 기억해내려 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형부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 아니요. 전화기는 못 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수진아, 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 뭔데요? 이거 비밀로 해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형부 이상한 점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언니 설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칼을 들었어요.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물을 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재원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수진 씨의 표정이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재원 씨가 야근이 늘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통화가 짧았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서 전화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그리고 몇 달 전이었어요. 재원 씨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모르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그 식당에 간 적 없었습니다. 물었더니 회사 회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언니 괜찮아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눈은 재원 씨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재원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이요. 증거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재원 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저는 거실에 놓인 휴대폰을 봤어요.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나, 누구지? 회사 동료? 친구? 그냥 아는 사람? 하지만 하트 이모티콘은요? 남자 직장 동료한테 하트를 붙여서 카톡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 그건 너무 급진적이에요. 아이들도 있고요. 참는다? 10년을 참았습니다. 더 참으라고요? 그럼 뭘 해야 하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모으기로요. 만약 재원 씨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저한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증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원 씨의 카드 명세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외에도 이상한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호텔, 한 달에 두세 번씩 호텔 결제가 있었어요. 낮 시간에요. 회사 회의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들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엔 재원 씨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어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언제 야근하고, 언제 주말 출근하는지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재원 씨가 야근한다고 한 날 카드 결제가 호텔로 찍혀 있었습니다. 야근이 아니었던 거예요.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내역도 사진을 찍었어요. 어느 날 밤 재원 씨가 또 야근이라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평소처럼 물었어요. 회의가 길어졌어. 뭔 회의? 프로젝트 회의. 왜? 아니, 그냥.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원 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재원 씨의 가방을 뒤졌어요.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로요. 저는 그 영수증을 사진 찍고 제자리에 놓았어요. 회의가 길어졌다고? 호텔에서 회의를 했나 보네요. 저는 비참하면서도 차분했어요. 이상하죠. 남편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찾고 있는데 울지 않다니. 어쩌면 마음이 이미 식었나 봐요. 10년 동안 조금씩 식어서 이제는 차갑기만 한 거예요. 저는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재원 씨의 휴대폰에서요. 그날도 재원 씨가 샤워하러 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유나와의 대화방을 찾았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찍은 셀카. 재원 씨가 여자를 안고 있는 사진. 호텔방으로 보이는 배경. 대화 내용도 봤어요. 차마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다음 주에 만나자.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진짜였어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그 대화 내용을 내 폰으로 찍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놨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 씨가 나오기 전에 저는 방으로 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0년이에요.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다니.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언제 어떻게 이 카드를 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네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친정 외삼촌에게 연락했어요. 엄마의 동생인 외삼촌이요. 외삼촌, 저 수연이에요. 수연이. 웬일이야? 외삼촌, 엄마 얘기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시집살이 힘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수연아, 외삼촌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네 엄마, 많이 힘들었어. 외할머니가 많이 구박했거든. 어떻게요? 그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외삼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증만 안고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도 힘들었구나. 저처럼.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알고 있는 거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이번 주말에 좀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창고 정리 좀 도와줘. 나 혼자는 힘들어서. 또 일이에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네, 갈게요.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재원 씨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친정에 맡겼습니다. 저 혼자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창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야 해. 버릴 건 버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열어 물건을 하나씩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 낡은 옷, 깨진 그릇. 그러다 이상한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박스 위에 절대 버리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글씨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계셨어요.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어요. 손편지 뭉치,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1992년 설날, 1993년 추석, 1995년 설날, 명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왜 명절에 녹음을 한 거지? 저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994년 설날이라고 적힌 테이프였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창고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테이프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저 이거, 그거 내려놔. 시어머니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박스에 도로 넣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뭔가 싶어서. 그건 건드리면 안 돼. 시어머니가 다가와 박스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두려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고에 홀로 남았어요. 그 테이프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왜 시어머니는 저렇게 반응한 거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그 테이프를 들어봐야겠다고요. 언젠가 반드시. 시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그 카세트 테이프 생각만 했어요. 1994년 설날. 그 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시어머니는 왜 그 시절 명절을 녹음해 둔 걸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병원 정기검진이 있어요. 매달 가시는 검진인데 보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을 노려야 했어요. 그리고 재원 씨의 외도 증거. 저는 모아둔 자료들을 USB에 백업해뒀습니다. 사진, 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카톡 대화 캡처, 전부요. USB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언젠가 이 증거들이 필요할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요. 일주일 후 수요일, 시어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후다닥 끝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도둑질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시어머니 몰래 물건을 뒤지려는 거니까. 시댁에 도착했어요. 대문 앞에 차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나가신 거예요. 저는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번에 정리한 후로 좀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 박스? 절대 버리지 말 것이라고 적힌 박스? 어디 있지? 저는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박스 저 박스 열어보며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박스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옮기신 거예요. 분명히요. 어디로 옮기셨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라면 안방일 거예요. 저는 창고를 나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허락 없이는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은 깔끔했어요.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물건들이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었어요. 옷들 사이를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품과 약 봉지들 뿐이었습니다. 침대 밑을 봤어요. 먼지만 있었어요. 어디 있는 거지?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벽장? 방 한쪽에 작은 벽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어요.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박스가 있었습니다. 절대 버리지 말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편지 뭉치도요. 저는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994년 설날. 이걸 들어봐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요즘 누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쓰나요?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 테이프를 녹음하셨다면 플레이어도 있을 테니까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TV 및 선반을 뒤졌어요. 없었어요. 주방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릇들 뿐이었어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화장대 옆 작은 수납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있었어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손이 워크맨이었어요. 오래되어 보였지만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플레이어에 건전지를 넣었어요. 다행히 서랍에 건전지도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설날 아침이야. 올해도 또 시작이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지? 시어머니? 아이고, 며느리 왔나?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왔습니다. 늦었잖아. 큰 며느리는 새벽부터 왔는데.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 대화, 익숙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듣는 말이랑 똑같았거든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내가 다 해. 형님은 손님 접대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시어머니의 며느리 시절 녹음이에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당할 때를 녹음한 거예요. 녹음 속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전이야? 색깔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면 다야? 손님한테 이런 걸 내나? 퍽!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 비명소리.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맞은 거예요. 시할머니한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설거지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작은 흐느낌. 이러려고 시집 온 거 아닌데.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도 안 도와주고, 남편도 모른 척하고, 나 혼자야. 나 혼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저처럼 힘들었구나. 아니, 저보다 더 심했어요. 맞기까지 했으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시어머니는 이 녹음을 보관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네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라고 하셨을까요? 엄마랑 시어머니는 무슨 관계지? 저는 박스 안에 손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어요. 글씨체가 익숙했습니다. 이건 엄마 글씨체예요. 제 엄마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순자 언니에게. 순자, 그게 시어머니 이름이에요.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언니, 나도 오늘 시어머니한테 혼났어. 명절 음식간이 싱겁다고. 남편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 언니 말대로야. 며느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저는 멍해졌어요. 엄마랑 시어머니가 아는 사이였어요. 그것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순자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매일 구박해. 내 딸이라도 낳지 왜 아들을 못 낳냐고. 나 죽고 싶어. 저는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죽고 싶다고 썼어요. 언니, 우리 약속 기억하지? 우리 딸들은 이런 거 안 겪게 해주자고 했잖아.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고. 우리 딸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딸이 있어요. 신우이 수진 씨요. 그리고 제 엄마한테도 딸이 있어요. 저요. 그럼 이 약속은 저랑 수진 씨를 위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른 편지들을 더 읽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편지가 수십 통이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시집가서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대요. 그리고 서로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던 거예요. 그중 한 편지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순자 언니, 큰일 났어. 우리 수연이가 언니네 아들이랑 사귄대. 어떡하지? 이건 운명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저는 숨을 멈췄어요.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재원 씨랑 사귀는 걸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다음 편지를 읽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그랬지. 우리 아이들이 만나면 절대 우리처럼은 안 시키겠다고. 우리가 겪은 거 안 겪게 해주겠다고. 나도 그래. 수연이한테는 절대로. 편지가 거기서 끊겨 있었어요. 절대로 뭘 안 시키겠다는 거지? 저는 다른 편지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뭔가가 떨어졌어요. 편지 뭉치 사이에 끼어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두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엄마,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친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황급히 편지와 테이프를 박스에 넣었어요. 박스를 벽장에 도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숨을 고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 수연이 왔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들렀어요. 뭐하러? 아, 지난번에 정리 못한 거 마저 하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창고? 네. 시어머니가 안방 쪽을 힐끗 보셨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들킨 건가? 점심 먹었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밥을 차려주신다고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됐어. 앉아있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 시어머니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라면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그릇을 놓으셨어요. 먹어. 감사합니다. 저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수연아. 네. 너 행복하니?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재원이랑 살면서 행복하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답 안 해도 돼. 표정에 다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그랬어. 내 나이 때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답 못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가 어렸습니다. 후회? 슬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됐어. 먹어. 시어머니가 대화를 끊었어요. 저는 라면을 마저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행복하냐고. 그리고 자기도 그랬다고. 혹시 시어머니가 아시는 건가요? 재원 씨 일을요? 아니면 다른 뭔가를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재원 씨가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재원 씨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카드 명세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찍어둔 거요. 왜 내 카드 명세서를 찍어놨어? 저는 입이 얼어붙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재원 씨가 화면을 넘겼어요. 호텔 영수증 사진이 나왔습니다. 나 감시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재원 씨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야. 뭐? 호텔에서 뭐 했어? 야근이라며? 재원 씨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회사 일이었어. 회사 일을 호텔에서 해? 낮에? 미팅이었어. 중요한 클라이언트랑. 클라이언트? 유나라는 사람이야? 재원 씨 눈이 커졌어요. 저도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유나. 카톡으로 하트 보내던 사람. 누구야? 너 어떻게 봤어? 다 봤어.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사진도 봤어. 호텔에서 같이 찍은 거. 설명해봐. 재원 씨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미쳤어? 내 폰 뒤졌어? 뒤졌어. 그래서 바람 피운 건 당신인데 왜 나한테 화내?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을 거예요. 재원 씨가 한 발 다가왔어요. 저는 움찔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증거 다 모았어. 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카톡 대화. 전부.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계획보다 일렀거든요. 재원 씨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이혼? 너 돈 있어? 뭐? 돈 없으면 이혼 못해.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양육비 받아서 살 수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원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예요. 수입이 없어요. 변호사 비용은? 집은? 너 친정도 없잖아. 돌아갈 데가 어딨어? 재원 씨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어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애들 나한테 보내고 빈손으로 나가.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분해서요. 나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까? 아, 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럼 어머니한테? 재원 씨가 비웃었어요. 어머니가 누구 편 들 것 같아? 바람 피운 아들 편이지. 가문의 수치라고 널 욕할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원 씨가 맞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줄 리 없어요. 그러니까 닥치고 있어. 알겠어? 재원 씨가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증거를 들켰어요. 이혼하겠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사진들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재원 씨가 지운 거예요. USB.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USB. 저는 뛰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없었어요. USB가 없었습니다. 재원 씨가 가져간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에요. 증거가 전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재원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재원이한테서 전화 받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당장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앉아.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원이가 그러더라. 내가 자기 감시했다고, 이혼하겠다고 했다면서? 어머니, 저는, 말해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원 씨가 바람 피웠어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증거 있어? 있었는데. 재원 씨가 다 없앴어요. 그럼 증거 없는 거잖아. 하지만 저는 봤어요. 사진도 보고 대화도 봤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수연아, 남자들 다 그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남자들이 한두 번 바람 안 피우냐. 내 시아버지도 그랬어.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았잖아. 어머니, 너도 참아. 애들 생각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편을 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 못 참아요. 뭐? 10년을 참았어요. 명절마다 혹사당하고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더 못 참아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돈도 없이? 깔데도 없이? 재원 씨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안 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문 망신이야. 이혼이라니. 절대 안 돼. 어머니, 저는 나가.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와. 이혼 얘기는 2번 다시 꺼내지 마. 저는 시댁을 나왔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재원 씨 회사 동료예요. 유나라고 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나, 재원 씨의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디서요? 1시간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어요. 화려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였어요. 수연 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났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나를 쏘아봤습니다. 근데 저도 속은 거예요. 뭐요? 재원 씨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아내랑 합의 이혼 절차 밟고 있다고. 저는 입을 벌렸어요. 그래서 저는 곧 헤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거 맞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나쁜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이혼 준비 중이라고요? 네. 근데 어제 재원 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큰일 났다고. 자기는 이혼 안 할 거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재원 씨가 여자한테는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으면서 저한테는 이혼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화가 났어요. 속은 기분이었어요. 유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재원 씨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에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제가 몰래 녹음했거든요. USB였어요. 유나가 저한테 USB를 내밀었습니다. 저도 이용당한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혼한다고 해놓고 막상 안 한다니. 이 자료 쓰세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왜? 저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재원 씨가 믿거든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결혼하면 수연 씨 처지가 될 수 있잖아요.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쓸모 있으면 쓰시고 아님 버리세요. 저는 USB를 받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마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남편의 여자한테 고맙다니. 저도 끝낼 거예요. 재원 씨랑 이젠 정말 끝이에요. 유나가 일어섰어요. 수연 씨 힘내세요. 그리고 유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다시 시작이에요. 증거가 생겼어요. 재원 씨가 빼앗은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요. 그것도 상대 여자가 직접 준 증거예요. 녹음까지 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 차에 탔어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쏟아졌어요. 카톡 대화 캡처,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 여러 개. 녹음을 재생했어요. 자기야, 나 이혼 준비하고 있어. 아내랑 거의 끝났어. 재원 씨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언제 끝나? 유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재산 정리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 같이 살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산 정리. 그러니까 저한테서 재산 빼앗고 나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알았어. 기다릴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웃었어요. 잡았어. 이걸로 충분해. 그때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 수진 씨였습니다. 언니. 수진아, 왜? 언니 어디야? 빨리 시댁에 와야 해.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시댁에 도착하니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언니, 같이 타. 수진 씨가 구급차에 오르며 말했어요. 저도 따라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 씨가 말했어요.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어. 심장이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셔야 할 텐데. 저한테 아직 말씀 안 하신 게 있잖아요. 엄마랑 어머니의 관계. 그 약속?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비밀.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요. 제발 괜찮으세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저와 수진 씨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형부한테 연락했어?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저는 재원 씨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으니 알려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왜? 재원 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어. 병원이야. 뭐? 심근경색이래. 빨리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재원 씨가 도착했어요. 재혁 씨와 영미 씨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셔? 재혁 씨가 물었어요. 고비는 넘기셨대요. 근데 며칠 지켜봐야 한대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재원 씨는 제 눈을 피했어요. 우리는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중환자실이라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산소 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손이에요. 어머니, 저는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시어머니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수연아,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쓰러지셨어요. 심장이래요. 시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수연아, 네. 창고에서 뭐 봤지? 저는 움찔했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그게 괜찮아. 알아. 시어머니가 힘겹게 웃었어요. 언젠가는 보여줘야 했어. 네. 그 테이프, 네 엄마 거야. 저는 숨이 멎었어요. 엄마요? 네 엄마가 나한테 맡긴 거야. 죽기 전에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숨이 차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 해야 해.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약한 힘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네 엄마랑 나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야. 네, 편지 봤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셨다면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시집살이가 힘들었어. 서로 의지했지.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 무슨 약속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힘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들은 우리처럼 안 살게 해주자고. 근데 수연아, 네 엄마가 먼저 갔어. 그 약속? 나 혼자 지켜야 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왜 그랬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명절마다 일 시키고 구박하고 왜 그랬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를 미워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너한테 명분을 주려고 그랬어. 명분이요? 떠날 명분, 이혼할 명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엄마처럼 참다가 죽으면 어떡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 심장마비가 그냥 온 게 아니야. 평생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참고 살아서 그렇게 된 거야. 저는 놀랐어요.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건 알았지만 그게 시집살이 때문이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쓰러진 것도 평생 쌓인 거야.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너한테는 참으라고 안 했어. 참지 말고 떠나라고. 그 명분을 만들어주려고. 어머니,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저는 1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그게 도움이 됐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됐어요. 저는 떠나지 않았잖아요. 10년을 참았잖아요. 안 됐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방법이 틀렸어. 알아. 근데 나는 그것밖에 몰랐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수연아, 이제라도 떠나. 네. 재원이 바람 피운 거 알아. 다 알아.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엄마니까 알지. 아들 눈빛 보면 알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너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한 거. 미안해. 진심 아니었어. 네. 재원이가 옆에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속으론 내 편이었어. 저는 멍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편이었다고요? 그 테이프 전부 들어봐.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서랍에 편지도 더 있어. 네 엄마가 너한테 쓴 거야. 엄마가요?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겼어. 수연이 결혼하면 전해달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저한테 쓴 편지가 있다고요? 왜? 진작 안 주셨어요? 타이밍을 못 잡았어. 그리고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네가 나를 미워할까봐. 진실을 알면 더 미워할까봐.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저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10년 동안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방법이 틀렸을 뿐 복잡했어요. 미워해야 하는 건지 이해해야 하는 건지. 어머니, 지금은 쉬세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내려놓았어요. 우리 얘기는 나중에 더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재원 씨가 서 있었어요. 뭐 얘기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원 씨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야, 내가 물었잖아. 재원 씨가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뭐? 다시는 나한테 손대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재원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어? 미친 건 너야. 바람 피우면서 뭘 당당하게 굴어? 저는 지갑에서 USB를 꺼냈어요. 유나한테 받은 거요. 이거 뭔지 알아? 재원 씨 얼굴이 굳었어요. 네가 지운 증거 다시 생겼어. 더 확실한 거로. 뭐? 유나 씨가 줬어. 녹음까지 있어. 재원 씨 표정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혼한다더니 이혼 안 한다며? 여자한테는 뭐라고 했어? 그게 됐어. 설명 안 들어도 돼. 법정에서 들을 테니까.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재원 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어디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편지와 테이프, 그걸 가져와야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안방으로 갔어요. 벽장을 열었습니다. 박스가 있었어요. 저는 박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테이프와 편지들, 저는 전부 가방에 담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엄마의 편지, 있었어요. 오래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수연아. 엄마 글씨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겠지. 그래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써둔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평생 후회하는 게 있어. 참기만 했던 거야.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 남편이 외면할 때, 엄마는 참기만 했어. 그게 최선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참으면 참을수록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졌어. 저는 엄마 말이 제 얘기 같았어요. 수연아, 너는 참지 마. 힘들면 떠나.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둬.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순자 언니가. 그러니까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도와줄 거야. 우리 약속했거든. 근데 만약 언니가 방법을 모르면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해. 수연아, 엄마 딸이니까 할 수 있어. 엄마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편지가 끝났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못하신 말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구박하는 게 도움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저를 위한 거였어요.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테이프를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저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했습니다. 지지직 잡음 후에 목소리가 나왔어요. 1995년 설날. 오늘 큰일이 있었어.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때렸어. 또, 이번엔 뺨을 맞았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 남편이 날 감싸줬어.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만하세요 라고 했어. 나 대신 맞았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근데 동시에 무서웠어. 왜냐면, 그래도 이 집을 못 떠나니까. 남편이 나를 감싸줘도 시어머니가 있는 한 이 지옥은 끝나지 않으니까.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은주야, 네 소식 들었어. 임신했다면서? 은주, 그건 제 엄마 이름이에요. 축하해. 근데 걱정도 돼. 딸이면 우리처럼 될까봐. 시어머니 목소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약속하자. 딸이 태어나면 우리처럼 안 살게 해주자. 참지 말라고 가르치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만나면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키자. 우리가 겪은 거 안 겪게 하자. 테이프가 끝났어요. 저는 다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1998년 추석이라고 적힌 거요. 은주가 딸을 낳았어. 이름이 수연이래. 시어머니 목소리가 밝았어요. 예쁘대. 나도 보고 싶어. 우리 약속의 아이잖아. 나도 며칠 전에 아들을 낳았어. 둘째, 이름은 재원이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재원 씨를 낳았을 때 녹음이에요. 언젠가 수연이랑 재원이가 만나면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엄마가 저와 재원 씨의 만남을 예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마지막 테이프를 넣었어요. 가장 최근 날짜인 2014년 설날.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이었어요. 수연이가 우리 집에 왔어. 며느리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야, 네 딸이 왔어. 우리 약속 지켜야 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 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혼자서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수연이를 보면 네가 생각나. 눈이 똑같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은주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수연이한테 잘해줄 수 있을까?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오늘 수연이한테 전 부치라고 시켰어. 새벽부터.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 설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쳤던 거요. 왜 그랬는지 알아? 수연이가 이 집이 싫어지게 하려고. 이 집이 싫으면 떠날 거 아니야. 참지 않고 떠날 거 아니야. 은주야,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 방법밖에 몰라. 니처럼 참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수연이는 살아야 하잖아.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수연아. 앞으로 더 미안할 거야. 근데 이해해줘. 엄마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범벅이 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이유. 그게 이거였어요.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를 살리려고 한 거였어요. 엄마가 참다가 죽었으니까. 저는 참지 말라고. 떠나라고.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떠나지 않았잖아요. 10년을 참았잖아요.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면서요. 시어머니의 방법은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원 씨였어요. 재원 씨가 시댁에 온 거예요. 거기서 뭐해? 재원 씨가 안방을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물건 좀 가져가려고. 뭔데? 재원 씨가 다가왔어요. 저는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개인 물건이야. 보여줘. 싫어. 재원 씨가 팔을 뻗어 가방을 낚아챘어요. 아! 저는 뺏으려 했지만 재원 씨가 더 빨랐습니다.
재원 씨가 가방을 열었어요. 테이프와 편지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 거야. 돌려줘. 어머니 거잖아. 왜 가져가? 재원 씨가 편지를 꺼냈어요. 제 엄마가 쓴 편지요. 이건 또 뭐야? 내 엄마가 쓴 거야. 돌려줘. 저는 편지를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재원 씨가 밀쳤습니다. 잠깐만. 읽어볼게. 읽지 마. 재원 씨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재원 씨 표정이 변했어요. 읽으면서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재원 씨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널 구박했다고? 떠나게 하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재원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네 엄마랑 우리 엄마가 이런 약속을 했다고? 응,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한 거야. 우리처럼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재원 씨가 비웃었어요. 웃기네. 그래서 뭐? 어머니가 널 괴롭힌 게 정당화돼?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근데 마음은 알겠어. 마음? 뭔 마음? 널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여긴 거잖아. 엄마 부탁을 지키려고. 재원 씨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근데 너는 뭐야? 저는 재원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는 나를 사랑한 적 있어?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명절에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고 아이들 안 돌보고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고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는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마음은 진심이었어. 근데 너는 마음도 없잖아. 야, 목소리 낮춰. 싫어. 저는 소리쳤어요. 10년 참았어. 더 안 참아. 그때 재원 씨가 손을 들었어요.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멍했어요. 재원 씨가 저를 때린 거예요. 닥쳐. 정신 차려. 재원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뺨을 만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런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가방 놔두고 나가. 재원 씨가 말했어요. 뭐? 그 테이프랑 편지. 다 여기 두고 가. 이건 내 거야. 어머니 거잖아. 네가 뭔 권리로 가져가? 재원 씨가 가방을 뺏었어요.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안 나.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재원 씨가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졌어요. 쿵. 바닥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아팠어요.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재원 씨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정신 차리면 병원 와. 어머니, 지금 중환자실이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망했어요. 또 망했어요. 테이프와 편지를 빼앗겼어요. 증거도 빼앗기고 추억도 빼앗겼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 씨였습니다. 언니, 어디야? 시댁이야. 빨리 병원 와. 어머니가 깨셨는데 언니 찾으셔. 저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재원 씨와 재혁 씨 가족이 있었어요. 재원 씨가 저를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수연 씨, 들어가 봐요. 어머니가 기다리셔. 영미 씨가 말했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테이프,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방법이 틀렸어. 네, 틀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참지 말라면서 참게 만들었잖아요. 알아. 다 알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네. 재원이 편 안 들어. 이혼해. 저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혼하라고요? 응. 에. 시어머니가 힘겹게 웃었어요. 더 늦기 전에, 네 엄마처럼 되기 전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어머니, 재원 씨가. 저는 말을 멈췄어요. 재원 씨가 테이프와 편지를 가져갔다고 말해야 할까요? 뭐?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시어머니한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어머니, 일단 쉬세요. 얘기는 나중에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원 씨와 마주쳤어요. 뭐 얘기했어? 어머니가 이혼하래. 재원 씨 표정이 굳었어요. 뭐? 어머니가 내 편이래. 이혼하래. 저는 재원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테이프랑 편지 돌려줘. 안 돼. 왜? 저건 우리 집 물건이야. 네가 가져갈 권리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내 엄마가 쓴 편지야. 그래도 어머니 집에 있던 거잖아. 재원 씨가 비웃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저건 못 가져가.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병원이고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알았어. 저는 돌아섰어요. 대신 기억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테이프와 편지는 빼앗겼어요. 하지만 유나한테 받은 USB는 있어요. 외도 증거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테이프 내용을 다 들었어요. 내용은 기억해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지지 않아. 아직 안 졌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강남의 한 로펌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해요. 정말요? 네. 상대 여성분이 주신 녹음 파일, 카톡 대화, 사진. 이 정도면 외도 입증 충분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폭력도 있었다고 하셨죠? 네, 뺨을 맞고 밀쳤어요. 병원 가셨어요? 아니요. 진단서 받으세요. 아직 멍이 남아있으면 사진도 찍어두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기여도에 따라 나뉘는데 전업주부셨으니까 보통 40에서 50%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상대방 유책이 입증되면 더 유리하고요. 양육권은요? 아이들이 8살, 5살이죠? 어머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상대방이 외도와 폭력을 저질렀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이 제 물건을 빼앗았어요. 시어머니 집에 있던 테이프랑 편지요. 그건 무슨 내용인데요? 저는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와 엄마의 관계, 약속, 녹음 내용까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적으로 중요한 물건이군요. 근데 법적으로는 시어머니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복잡해요. 그래도 되찾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님한테 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가져갈 권리가 없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 왔어?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테이프랑 편지요. 재원 씨가 가져갔는데 돌려달라고 해주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재원이가 가져갔어? 네.
시댁에서 빼앗아 갔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자식이.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재원 씨를 욕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저한테 주신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가져올 수 있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재원이한테 얘기할게. 감사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이혼해요. 진짜로. 알아. 에?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뭘 도와줄까? 법정에서 증언해 주세요. 재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발하라는 거지? 알았어. 할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내가 잘못 키웠어. 그 책임은 내가 져야지.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수연아. 네. 재원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볼 생각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왜? 10년이요. 1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매번 실망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됐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재원 씨를 불렀어요. 저도 병실에 있었습니다. 재원아. 네, 어머니. 수연이한테 테이프랑 편지 돌려줘. 재원 씨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그건 수연이 거야. 내가 수연이한테 준 거야. 근데 어머니, 내 말 안 들려?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돌려줘. 오늘 중으로. 재원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혼하겠다는 여자한테 왜 그래요? 그래서 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이가 이혼하는 거 나도 찬성해. 재원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네가 잘못했잖아. 바람 피우고 손찌검하고. 어머니, 시끄러워. 네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나가. 테이프랑 편지 들고 다시 와. 재원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시어머니가 힘없이 웃었어요. 내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2시간 후 재원 씨가 돌아왔어요. 손에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프와 편지가 든 박스요. 여기. 재원 씨가 박스를 침대 옆에 내려놨어요. 이혼 원하면 해. 근데 후회할 거야. 안 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재원 씨가 저를 쏘아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박스를 열었어요. 테이프와 편지가 전부 있었습니다. 엄마가 쓴 편지도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네. 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용감하게 싸우는 네가.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은주야, 봐라. 네 딸이 해냈어. 시어머니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한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이상했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이 저를 괴롭혔는데 지금은 같이 울고 있어요.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원 씨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어요. 외도와 폭력이 입증됐거든요. 유나 씨가 법정에서 증언해줬어요. 재원 씨와의 관계, 녹음 내용, 전부요. 시어머니도 증언대에 섰어요. 며느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수연이는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아드님은 도와주지 않았나요? 아니요. 거실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며느리분이 힘들어 하시는 걸 아셨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제가 더 힘들게 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왜 그러셨죠? 떠나게 하려고요. 저처럼 참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고백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재원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인, 아드님이 폭력을 행사한 걸 직접 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수연이 뺨에 손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말해줬어요. 직접 목격하지 않으셨으니 증거력이 내 아들이에요.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키웠어요.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내가 몰라요? 수연이 말이 맞아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이 인정됐습니다. 재산 분할 50%,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됐어요. 위자료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슬펐어요. 동시에 후련했어요. 엄마, 나 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끝났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이혼이요. 양육권도 제가 가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잘 됐다. 어머니, 감사해요. 증언해 주셔서 당연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아. 네. 앞으로 행복해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 목까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네, 어머니.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상한 관계였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1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사람. 하지만 그 마음은 저를 위한 거였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 시집살이의 피해자. 그 피해가 저한테 전달된 거예요. 방법이 틀려서 악순환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고 저는 그 악순환을 끄는 거예요. 참지 않고 떠나서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아이들은 잘 적응했어요. 민서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고 민재는 유치원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 저는 취업했어요. 작은 회사의 격리 사무원이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가 번 돈이라 뿌듯해요. 재원 씨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이들한테는 아빠니까. 시어머니는 가끔 저한테 연락해요. 처음엔 받기 싫었어요. 10년의 상처가 아직 아프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지난주에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아이들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민서와 민재가 뛰어가서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1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어요. 수연아, 들어와.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그럼 같이 먹자. 내가 해줄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내가 해줄 거야. 저는 멈칫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밥을 해주신다고요? 부엌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걸 지켜봤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10년 동안 제가 해드린 음식들이에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역할이 바뀐 것 같았어요. 다 됐다. 시어머니가 상을 차렸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내가 요리를 못하는 줄 알았지? 사실 잘해. 네. 시어머니한테 혼날까봐 맨날 숨겼어. 잘하면 더 시키니까.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그랬어. 잘하면 손해보는 세상이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니. 응. 어머니 용서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 아프니까. 알아. 근데 이해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연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새롭게.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저도 울었어요. 10년의 상처가 한 번에 치유되진 않아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용서는 과정이니까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밥을 먹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아. 네.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이거 니한테 줄게. 저는 사진을 받았어요.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네 엄마. 좋은 사람이었어. 시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은주야, 미안해. 네 딸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근데 이제는 괜찮아. 수연이가 스스로 해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네 엄마보다 강해. 네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길을 알려줬어요. 편지로. 그래. 은주가 니한테 남긴 유산이야.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참지 마. 행복하지 않으면 떠나. 그게 은주의 유언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킬게요. 평생.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서랑 민재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리 와. 민서가 손짓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놀이터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요. 10년 동안 몰랐어요. 행복이 뭔지.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참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걸 거부하는 것.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엄마는 그걸 몰랐어요. 참다가 가셨어요. 시어머니도 몰랐어요. 방법을 틀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제 딸 민서한테 가르칠 거예요. 참지 마. 행복하지 않으면 떠나. 내 인생은 내 거야. 그게 엄마가 저한테 남긴 유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민서한테 물려줄 유산이에요. 악순환은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도 함께요. 4명이 나란히 걸었어요. 뒤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엄마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나 행복해요. 이제는 정말로요. 명장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